그리고 이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했던 살인 피의자 최윤종 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최윤종은 어제 신상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와 모자 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 잠깐 같이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거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고.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계속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취재진을 보고 나서 우아라고 이렇게 탄성을 내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부터 설명하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모살하고 고살, 이 말은 이 계획 범죄냐 우발적이냐 구별 안 합니다. 근데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래요. 구별 안 해요. 네. 근데 독일이나 대부분 나라는 이제 그 계획적인 살인 이걸 모살이라고 그다음에 고의로 고살은 이제 우발적인 이렇게 구별하는 입법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에는 계획 범죄냐 우발 범죄냐 다 살인이기 때문에 구별 안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하면 아무래도 이게 그 계획적인 범죄일 때는 거의 무기징역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발적일 때는 약간 감형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면밀하게 보면 이거야말로 이게 이렇게 치밀한 계획 범죄가 없어요. 네. 이미 4월 달에부터 이게 다 그 금속 재질 표현을 못 쓰게 하니까 이런 그 흉기 이런 걸 이게 산다든지 또는 CCTV가 없는 곳을 찾는다든지 이 모든 이게 행위를 보면 저는 아주 이게 철저히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흉기와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신림동 산책로 살인범 최윤종이 오늘 검찰로 넘겨지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마스크나 모자를 쓰진 않았습니다. 모여든 취재진을 보며 탄식을 내뱉더니 남일 얘기하듯 무덤덤한 표정으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반바지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경찰서를 나서는 남성.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입니다. 취재진이 몰려있는 모습을 흘끗 쳐다보더니 허공을 바라보며 탄식을 내뱉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취재진 질문에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거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고. 한쪽 다리를 흔들며 답을 이어가던 최윤종은 살해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윤종은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성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질식사로 나왔고 최윤종 역시 뒤늦게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10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받는 강간치사죄와 달리 강간살인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그 신림동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그의 이름은 최윤종. 최윤종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범행 동기가 뭡니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최윤종?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반팔 반바지 차림에 검은 뿔테를 쓰고 경찰서를 나서는 남성. 신림동 산책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입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번에는 맨 얼굴로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거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고. 이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고 진술한 최윤종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살인 예고, 성폭행, 살인 등과 관련된 기사를 열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윤종은 수사 초반에는 성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질식사로 나왔고 최윤종 역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윤종을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보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오늘 공개된 최윤종의 사진은 가슴 윗부분부터 얼굴까지만 나오는 정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해외선 이름이 적힌 표식판, 또 키를 알 수 있는 눈금 배경에 찍힌 사진이 공개되는데 우리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공개된 최윤종의 사진은 얼굴 정면이 담긴 한 장이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이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인데 피의자가 동의해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 중 강간, 강도 같은 중범죄자라면 원활한 수사를 위해 사진을 따로 찍어 내부 전산망에 입력합니다. 이때 이번에 공개된 얼굴 정면 사진 외에도 피의자의 키를 알 수 있는 눈금 앞 전신 사진은 물론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정면과 측면 사진을 찍습니다. 앞서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범 조선과 최원정도 수사 과정에서 같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개를 거부해 신분증 사진과 CCTV 영상 속 모습이 공개됐던 겁니다. 이번엔 최윤종이 사진 공개에 동의했고 신상공개위원회는 여러 사진 중 정면 얼굴 사진 한 장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근 사진이긴 하지만 범인의 체격이나 신체적 특징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피의자 동의가 없이도 체포 직후 정면, 측면이 찍힌 머그샷을 공개합니다. 빌 게이츠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저스틴 비버 같은 유명인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체포돼 머그샷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보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이유에서입니다. 피의자 동의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사진과 비슷한 정면 사진 한 장만 공개하는 건 과도한 피의자 보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신림동 산책로 살해범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0살 최윤종입니다. 실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이 달라서 논란이 컸던 머그샷을 이번처럼 최근 사진을 찍어 공개한 건 2년 만입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더벅머리에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정면을 응시하는 남성.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살 최윤종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윤종의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 역시 중대하며 국민 불안, 유사범행 예방 효과를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최윤종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을 때와는 딴판입니다.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최윤종은 어제 이른바 머그샷으로 불리는 체포 후 인상착의 사진을 공개하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최윤종은 특별한 경찰의 설득 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되는 최윤종은 군복무 당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결국 적응을 하지 못해 입대 넉 달 만에 전역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모레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화면 그대로 저희가 준비한 순위 그대로입니다.
신림동 성폭행범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름 최윤종, 1993년생 30살입니다. 신상 공개, 그러니까 이름과 얼굴, 나이가 공개됐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번에 머그샷이 공개가 됐어요. 그것이 좀 눈에 띄는 점입니다. 사실 이 머그샷, 체포 검거 당시에 찍힌 이 사진은 원칙적으로 현행 법과 유권 해석상으로는 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윤종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머그샷이 공개가 됐다고 하고요. 이 머그샷이 공개된 적은 거의 없는데 2021년에 이 27살 이석준,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신변 보호를 받던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이 동의를 해서 머그샷이 공개됐던 사례가 유일하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동의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이 경찰의 훈령 예규가 개정이 돼서 이 수사 당시에 확보한 사진은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얼굴이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머그샷.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질식해서 사망했다. 신림동 피해자.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게 지금 얘기거든요. 이 정도면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서 확정적 고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인데요. 당초에 이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격해서 이것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알려졌었는데 이 국가수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는데요. 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직접 사인이 됐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부 압박, 그러니까 목을 눌렀다는 겁니다. 목은 밖으로 드러난 부위 중에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부위이기도 하고 이걸 눌러서 사람이 숨을 멎을 때까지 누른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풀거나 놓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 사망, 이 살인의 어떤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리 살인 예고를 검색했다, 성폭행 단어 검색했다, 또 무기 구입했다,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형에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저걸 관악산 강간살인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최윤종 30살 1993년생 머그샷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위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주무관, 그러니까 저희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공익제보자가 저희한테 제공한 거래 내역, 입금 내역, 그 주무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예. 죽을 용기를 낸 제보자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통장 거래 내역은 거짓말 안 한다. 일반인이면 벌써 깜빵이 아닐까라고 하셨고요.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입니다. 사실 보도 부탁합니다라는 의견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어지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염수 얘기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당당한 당대표를 믿고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해라.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신림동 등산로 사건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가족 그리고 교사였던 피해자의 제자들은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영정 사진이 빈소를 나서자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신림동 사건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의 제자들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됐지만 이렇게 선생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게 믿기지 않아 연신 눈물을 훔칩니다. 선생님 좋은 곳 가셔서 평안히 좋게 행복하게 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은 제자들에게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고 부모에게는 아이들이 좋아 평생 선생님으로 살고 싶다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도 저희 반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 반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지 않나.
얘는 정상 타고난 교육자였어요. 성품도 그렇고 사람을 아우를 줄 알고 걔가 꿈이 컸었는데 이제 꿈을 접어야 하는 거죠. 어제 부검 결과 고인이 질식으로 인해 숨졌다는 구두 소견이 나오자 유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검 보니까 목을 졸라매고 그래 놔놓고 뭐 죽일 생각은 없었니 이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피의자 최모 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최 씨가 너클, 성폭행, 살인 예고글과 관련된 기사를 읽은 이력도 확인했습니다.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신림동 산책로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의 삶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SNS 소통도 오프라인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직 상태로 집과 PC방만 오가며 하루를 보내는 전형적인 은두녀 외톨이였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일변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금기로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최모 씨. 그의 SNS에는 생년월일 이외에는 게시글이나 사진 한 장 없고 맺어진 친구조차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까지 최 씨와 유일한 SNS 친구 관계였던 지인은 채널A 취재진의 초등학교 동창이지만 친구 관계인지도 몰랐다면서 사건 이후 친구 설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SNS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외톨이였습니다. 최 씨의 통화 내역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최 씨가 지인과 교류한 흔적이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업이 없는 최 씨는 주로 집과 인근 PC방을 오가며 하루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최 씨가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는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병력이 시작되던 지점에 치료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은 적절히 치료가 돼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죠. 경찰은 오늘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했고 최 씨의 폭행 정도와 이에 따른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수요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가 거부할 경우 최근 사진인 머그샷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그놈의 전화 목록에는 배달 주문뿐이다. 대낮에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너클 이전에 구매하셨던데 범행 사전에 계획했던 거 맞을까요?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빠른 키우고 계겠습니다. 네, 크게 한 번만 해주세요. 빠른 키우고 계겠습니다. 정말 SNS가 제자들 사진으로 가득할 정도로 아이들 사랑하고 늘 밝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양손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너클을 끼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빠른 큐를 빈다는 그런 말은 정말 인면수심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정말 이런 마음 아픈 일 없이 아프지 말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 잇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동료들, 특히 피해자 지인들의 울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쾌유를 빈다는 말을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했네요.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쾌유를 빈다. 본인이 저렇게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나요? 이게 사람이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장이 처참했을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 가해자가 쾌유를 빈다라는 말을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공감 능력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잡혔으니까 피해 사실이 더 커지지 않아서 자신이 처벌을 좀 더 적게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 지금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이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으로 혐의가 전환이 됐습니다. 성폭행상 강간상해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형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양형 기준을 감안해서 가중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25년형 이상, 무기징역 이상까지도 가능하고요. 법정 최고형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본인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강간살인으로 처벌받으려면 미필적 고의가 입증이 돼야 하는데 지금 무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또 CCTV가 없는 곳을 물색행위를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격했다는 점들로 미루어봐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경찰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고의를 인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이코패스 검사와 또 여러 가지 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그런 수사들 기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레 신상 공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범죄 수단이 잔혹하고 피해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대낮에 이런 주택가 근처 둘레길에서 어떤 대담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혹시 숨겨진 범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익성 요건들도 충족되기 때문에 신상 공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의 행적을 좀 뒤쫓아 보니까 PC방이 주로 있었고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고 통화면노래는 배달 주문한 것 정도밖에 없었다. 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은둔형 외톨이가 범죄자인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게 외로움이라는 서사를 부여해서 이 범죄 행위를 흐리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요. 은둔형 외톨이 중에서 이 고립감을 이렇게 반사회적으로 표출하는 형태의 범죄들, 이른바 외로운 늑대형 범죄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나 가정에 이런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의 어떤 관리나 감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해서 이들을 사회적인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80년대, 90년대에 많이 겪고 관리하는 어떤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광주에서 은톨센터라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를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충을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들이 좀 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뉴스타트 출연했던 이수정 교수도 아마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이런 사람들에게 트리거 일종의 뭐 발화점이 되지 않았냐라는 우려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군대가 구멍가게냐 아무나 내부 문건 흔들게 해병대 내 군기문란 조사해라. 어떻게 김일겸 의원에게 저 문건이 유출됐는지를 좀 알아봐야 된다고 하셨고요. 계속 변호사가 사임하면 계속 이렇게 미뤄지는 거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10년 가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본인이 간다는데 이재명 대표 의견 다 무시하고 부결시키자 이게 친명 맞냐라고 하셨고요. 내 세금으로 이재명 대표 제사 음식 사줬다는 것인가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가짜 뉴스는 일벌백계가 맞다. 맞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피의자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출근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거였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사건 당일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이었지만 근무하던 학교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날은 교직원 탁구 연수 2번째 날. 체육부장인 피해자는 기획과 운영을 도맡아 왔는데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체육이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집을 나섰던 것 같고요.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1-2시간 먼저 항상 도착해 있는다고. 동료 교사들은 모두가 존경했던 선생님으로 기억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고 힘든 일 있으면 다 도맡아서 하고 솔선해서 다 도와주고 가족들에게는 씩씩한 딸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악착같이 혼자 공부해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또 부모님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아버님께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슬픔 속에서도 자기 일하고. 며칠 전 고향인 부산에 내려와 추석 연휴 때 보자고 한 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틀인가 자고 바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추석에 보자고 하고 헤어졌는데. 유족들은 피의자를 엄하게 벌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울증 진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더욱더 속상하고 일벌백계가 마땅하고. 어제 오후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 최모 씨의 혐의는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폭행 당시 숨질 가능성을 최 씨가 알았는지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 중반쯤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도 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피의자 최모 씨 공원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었는데요. 피의자 최모 씨 염치 없는 발언을 했었죠. 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빠른 쾌유 되겠습니다. 크게 한 번만 해주세요. 빠른 쾌유 되겠습니다. 네, 빠른 쾌유를 빌겠다는 저 말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대낮 신림동 산책로에서 일어난 사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승전 박사님, 네. 이제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족께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림과 동시에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까 앵커가 제일 처음에 인트로에서 앞 시작할 때 말한 바와 같이 학교에 교직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방학이라서 안 가도 되는데 책임을 맡고 있었대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려고 평소에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던 그 길로 지금 학교에 출근하는 길에 지금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교직원 연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부터 유명을 달리하게 된 이 사건, 국가가 반드시 이런 사건을 막아야 하고 이러한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에게, 부모님 이제 어머님께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가족들의 생계도 도맡아서 하는 착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서울에 10년 동안 살면서 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집도 마련하고 열심히 사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소식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사였던 피해자가 출근길에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빈소를 방문해서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승 박사님, 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왜 제가 구체적으로 강조를 했는가 하면 출근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물론 그게 휴일이었기 때문에, 방학이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는 부분, 방학이었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학교의 교직원 연수를 위해서 갔다면 학교 일로 출근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근하는 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도 공상이고 퇴근하는 길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공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넓게 해석해서 정말 그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 선생님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열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신림동 사건도 그렇고 서현역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또 신림동 또 추가 사건의 경우에 묻지마 범죄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다. 미세 그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목적이 뚜렷하면 그것은 묻지마 범죄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하던데 그게 지금 맞습니까? 범죄는 사실상 묻지마 범죄가 아니죠. 분명히 피의자가 진술을 하는 바로는 나는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갔다라고 하니까 목적 있는 범죄, 원인이 밝혀진 범죄가 되겠죠. 피의자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혹은 그 사람에게 성폭행을 했지만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간살인죄에 있어서 그 범죄의 기수와 미수는 성폭행이 기수냐 미수냐가 아니라 그 피해자가 사망했느냐 사망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기수와 미수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분 정말 반드시는 쾌유하기를 바랬는데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없이 강간살인 기수가 됨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금속 재질의 둔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제가 봤을 때 그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까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주장했는 죽이지 않겠다는 말은 정말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기찬 부위원장님 변호사시니까 이게 어쨌든 성폭행 상해죄에서 성폭행 살인죄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최대 사형까지 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거나 살인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 사형죄가 제도적으로 이것이 합당한지 여부는 이제 사실 헌재나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인데 문제는 이제 사형죄를 도입하는 것이 이게 일반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형죄를 도입하게 되면 이 범행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지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사형죄에 대한 존치론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 사형에 대한 선고 자체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고된 사형을 실질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의 사형에 대한 합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동훈 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법무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가석방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사형에 대한 그 시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예방적 효과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또 다른 의미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법무부에서는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공무상 이제 재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 가해자가 살인자 가해자가 어떤 재산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피해자분께서는 이제 보상을 못 받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만약 공무상재해 또는 업무상재해가 인정이 되게 되면 이것은 공단에서 집행을 하게 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조희연 교육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계당국에서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 관계당국에서 전향적으로 노력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범행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날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빈다며 뻔뻔한 대답을 내놓아 공분을 샀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운동선만.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네.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빠른 쾌유 되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겠지만 장현주 변호사님, 네. 피의자의 뻔뻔한 대답에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냐라는 대답에 죄송하다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빠른 쾌유를 빌겠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실 그 장면을 지켜보시던 많은 국민들께서도 화가 많이 나실 텐데 이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정말 어떤 심정이 들었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본인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상태라서 지금 혐의 자체도 단순히 그냥 강간 상해죄에서 강간 살인으로 제명도 바뀐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 당연히 진정한 사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이 피해자 가족분들에게도 어떻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텐데 사실 지금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더 사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영장 심사 직후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이 피해자는 성폭행 미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혐의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성폭행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강간 살인죄로요 변경이 아마 된 걸로 보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영장 청구할 때는 강간 상해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도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 물론 이제 사망은 안 됐지만 강간 살인 미수로 이렇게 기소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셔야 되거든요. 네. 상해가 아니고 네. 살인 미수로. 근데 이번에 물론 이제 불행하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강간 살인으로 됐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강간 치사가 아니냐 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강간 치사는 이제 그 결과적 가중범위라서 고의에다가 과실입니다.
실수로 죽으면 강간치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형량이 낮아요. 그런데 강간 살인은 결합범으로 고의입니다. 강간하고 살인까지 고의. 이게 강간 살인은 형량이에요.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네. 이게 맞죠. 이게 과실로 실수로 사망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처음부터 저는 강간 살인 미수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변경은 강간 살인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좀 이게 경찰이 소극적으로 이게 자꾸 제명을 적는다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가 계속해서 자신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고 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진술을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게 주장이고요. 강간 살인에서 이게 강간은 기수 미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살인이 중요한 겁니다. 뒤에 게. 따라서 강간이 미수라도 살인이 되면 네. 그건 이제 강간 살인의 기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 이게 얼마나 이게 뻔뻔한 말도 안 되는 게 변명입니까? 제가 본 사건 중에 이렇게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한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인터넷에서 4월 달에 금속 또 이게 용어를 못 쓰게 하니 금속 재질로 된 뭐 둔기 이렇게 표현하라는데 이걸 이게 4월 달에 미리 구입하고요. 더 이게 저는 뻔뻔한 게 CCTV가 없다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이걸 이게 다 치밀하게 사전에 모의해서 이런 이게 거의 둔기로 폭행을 했는데 이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게 변명입니다. 네, 지금 현재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의 우울증 이력 주장을 두고 혹시나 이거 감형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좀 되게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현정 변호사님, 이게 뭐 우울증 이력이 감형 요소가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감형의 여지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사 과정을 거치고 기소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의 과정들을 쭉 다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우울증 이력만으로는 심신미약 감경을 또는 감형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계획 범죄의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 흉기 자체를 4개월 전에 구입을 한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노렸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사실상 굉장히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계획 범죄를 했을 정황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피의자는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계획 범죄 가능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직접 보시죠. 거기서 말 못하고 와야 돼 여기를.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그 사람들은 겁나 놀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많이 다녀요 가만히 빼고. 네, 지금 모습은 이 범행 직전에 차 뒤에서 계속 기웃대면서 이 범행 장소를 좀 물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계획 범죄라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도? 저는 CCTV 모습만 보더라도 저 최모 씨가 이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지금 저렇게 그 주변을 살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산책을 목적으로 나온 사람 같으면 자신의 어떤 그 동선을 미리 계획을 하고 뭐 머뭇거림 없이 그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저 최모 씨의 경우에는 두리번 하고 차량 뒤에서 누가 오나 오지 않나 살피고 그리고 이 CCTV가 있나 없는가까지도 지금 살펴보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런 모습만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산책을 나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 그 CCTV가 없는 곳에 그 피해자가 될 만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했다. 이 다분히 계획된 범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 저 CCTV에 담겼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계획 범죄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좀 공유한 경찰 취재에 따른 그런 동선들을 좀 살펴보면요. 9시 55분에 피의자가 독산동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1분경에 피의자가 이 범행이 일어났던 공원 산책로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뭐 1시간여 정도 걸렸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걸어서 20분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이 좀 걸렸던 것, 여기저기 범행을 물색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인 것이죠.
저 CCTV를 보면 들락달락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고민하는 듯한 느낌이고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혹시 이 대상, 범행 대상 자체를 또 기다렸던 게 아닌가. 면식범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우발적이었다면 그 근처에 가서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분은 인면수식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사람의 모습만 하고 있지 마음 자체가 보십시오. 쾌차를 빈다. 저는 어제 그걸 듣고 좀 정말 그 육두문자가 욱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는 이거는 엄중하게 법적으로도 처벌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치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성들이 정말 산책로를 편안하게 산책도 못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찰이 강하게 처벌하고 뭔가 엄벌하는 거를 통해서 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예방적 차원에서의 좀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이 밑바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거를 어떤 저희가 그냥 안타까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이 반복되지 않고 여성들이 다닐 때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목조목 길목마다 어떤 치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조속히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 피의자가 신림역,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마찬가지로 지금 일정한 직업이었고 또 이 정신병력을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서 벌어졌던 뭐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나 뭐 서영역 흉기 난동 사건의 모반 범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것이고 많은 또 범죄 전문가들의 분석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흉악 범죄들의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어떤 정신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뭔가 묻지마 범죄,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이런 공격이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이제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실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머리를 모을 때가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늦은 게 아닌가라는 또 전문가들의 또 굉장히 또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런 범죄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에 대한 많은 국민적인 불안함이 있습니다. 아까 서 대변인 말씀처럼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발생했을 때 처벌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특히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도 또 그 근처에서 한 2, 3km밖에 되지 않는 또 신림동 공원이었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런 우리가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경찰력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신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신림동에서 발생했다 이런 말씀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순찰이 더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물론 이제 옛날 말에 뭐 10명의 경찰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말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저는 경찰이요. 물론 이제 고생은 한다는 걸 제가 인정하지만 조금 더 치밀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치안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퍼포먼스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장갑차를 갖다 놓은 데서 범행이 예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퍼포먼스는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네. 따라서 이게 좀 더 저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이런 게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순찰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구장 차장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뭐 이게 장기적인 대책보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일선에서 그 순찰을 들고 있는 경찰관들 분께서 네. 조금 더 순찰을 더 많이 돌아다니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모 씨가 1시간여를 지금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동안 만약에 경찰들이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했다라면 저 사람이 범행을 마음 먹었다가도 이렇게 지금 경찰들이 열심히 순찰하고 있구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최모 씨가 지금 CCTV 없는 것을 골라서 지금 범행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발적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에는 CCTV를 좀 추가로 설치를 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이 시설을 좀 구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굉장히 건강검진 제도를 잘 도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은둔형 외톨이의 어떤 사건, 사고가 많았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 관심 시민을 좀 이렇게 추려서 특별히 좀 관리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또는 지역 사회에서 이 사람은 좀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은둔형 외톨이를 좀 줄여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것이 한 10여 년 지나면서 은둔형 외톨이 범죄가 좀 줄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이 너무 많아서 많은 국민들이 좀 놀라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관계 당국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하루빨리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찰도 연일 특별 치안 활동 상황에서 이제 피로가 쌓이고 긴장이 쌓이면서 이런 예측 불가한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 예측 불가의 상황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이 금속 둔기 재질이라는 게 4개월 전에 구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호신용품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 사건에 쓰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서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손가락에 끼는 금속 재질 둥이인데요. 저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쉽게 사더라고요. 네. 가격도 뭐 4,000원에서 뭐 1, 2만 원? 아주 저렴해서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런 아주 안 좋은 사건을 또 이렇게 보고 누가 모방범죄를 한다든지 특히나 좀 어린 아이들이 이걸 보고 나서 이걸 장난으로라도 구입해서 누구를 이렇게 가격한다든지 이러면 좀 이게 또 사건이 커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급하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요. 저는 이 둔기 재질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이 범행 도구들, 좀 흉악범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거래되는 것들도 좀 경찰 쪽에서 사이버 팀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입법으로 지금 빨리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저 호신용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호신용품이라는 용어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 또는 긍정적인 제품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미국이나 그 호주 다른 나라에서는 저 소지 자체가 지금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입법부에서도 저런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이 제품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 또는 필요한 사람 외에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이 입법 또 법과 제도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어제 또 낮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이 세부치를 휘두른 난동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모방 범죄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이 보안관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시민 불안이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참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어제 낮이었는데 낮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시간대고 특히나 지하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치안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인데 그런 일상의 생활 곳에서 또다시 이제 어떤 금속 세부치를 이제 흔들어서 결국에는 찰과상을 입히는 그런 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50대 남성이 열쇠고리 끝에 이제 세부치를 달고 다니면서 휘둘러서 2명이 부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빨리 와서 제압을 하긴 했지만 당시에 국민들이 받으신 또 충격은 또 엄청 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제 보안관 55명을 투입을 해서 전동차에 2인 1조로 탑승을 시킨다고 합니다. 탑승시켜서 계속해서 순찰을 돌면서 어떤 그 열차 내에서 뭔가 좀 안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순찰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순찰을 강화하는 것도 분명히 국민적인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든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순찰 강화라든지 경계 근무를 강화하는 것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의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신림동 산책로 인근에서 잔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입니다. 피해자 사망 불과 몇 시간 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간 피의자는 뻔뻔하게도 쾌유를 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던 피해자가 오늘 오후 숨졌습니다.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을 당한 지 이틀 만입니다. 피해자는 최 씨와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 범죄 대상이 됐고 결국 숨을 거둔 겁니다. 피해자 사망 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한 최 씨는 덤덤한 태도로 취재진에게 피해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 씨는 범행 당시처럼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법원에 도착해서도 별다른 감정 없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둔기로 때린 것은 맞지만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경찰은 최 씨가 사망한 만큼 강간치사로 혐의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네, 서울 신림동의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그 피의자의 범행 직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채널A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한 피해자가 몸을 숨긴 채 산책로 입구를 반복해서 살피는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장우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원 인근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SUV 차량 뒤에 몸을 숨긴 남성. 오른쪽 다리를 긁더니 고개만 옆으로 내밀어 무언가를 살핍니다. 차 옆으로 걸어나간 남성은 10초 뒤 다시 차량 뒤쪽으로 돌아옵니다. 어제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최모 씨의 범행 직전 모습입니다. 최 씨가 바로 보던 방향에는 산책로 입구가 있고 범행 장소로부터 도보로 불과 10여 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선 건 어제 오전 9시 55분쯤입니다. 검은색 반팔티와 반바지 차림의 슬리퍼를 신은 최 씨. 가방도 매지 않았고 손에 흉기도 들지 않은 채 산책이라도 하듯 여유롭게 골목길을 걷습니다. 약 1시간을 걸어간 최 씨는 11시쯤 공원 인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올라간 최 씨는 11시 반쯤 쫓아가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가 접수됐고 약 25분 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의 가족들은 최 씨가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진료 이력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어제 정말 대낮에 발생한 충격적인 강력 사건 소식.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거 착함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서울 신림동 산책로 근처 숲속에서 30대 남성이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사회일보 사건팀 기자를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승현 기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전 11시 반쯤입니다. 장소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의 산책로 인근인데요. 서울 도심의 산책로에서 대낮에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했고 낮 12시 10분쯤 가해자인 3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과 피해 여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요.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남성은 산책로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평소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정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또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금속 재질의 둔기에 대해서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정신질환 여부와 범행 전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피해 여성은 어제 발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때 위독한 상태였는데요.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서울 도심 둘레길, 그것도 대낮에 잔혹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려달라는 절박한 소리에 시민이 신고했고 경찰은 산속에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둔기도 함께 발견됐는데 피해 여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먼저 이준성 기자입니다. 아파트 옆 좁은 도로로 순찰차 2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곧이어 구급차와 소방차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30대 남성이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숲속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겁니다. 범행이 발생한 공원은 해발 100m가 되지 않는 동네 야산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산책로로 자주 이용하는 데다 근처에 아파트와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10분쯤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둔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체포 직후 진행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술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인 30대 여성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남성의 정신병력 여부와 계획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